예, 마이크 테스트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마이크 테스트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마이크 테스트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거기 왜? 그래. 오케이.
그래 오케이. 잠시 후 3시부터 저희 5.18 진상경위조사위원회 대국민 발표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기자님께서는 좀 자리를 좀 정돈을 해주시고요. 카메라도 좀 챙겨주시고 죄송해요. 휴대폰은 좀 무음으로 좀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거기 3과장, 4과장은 왜 마스크를 유독 두 분 먹겠어요? 침묵 시위하는 거예요? 네, 1분 남았어요. 해남 요도는 있나요? 요도. 해남 요도. 사진만. 사진 저기다 올려놨어? PC에다 올려놨어? 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대국민 보고회견 기자회견 사회를 맡은 조사 1과 과장 최용주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우리 위원회 활동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참여해 주신 각 언론사 기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오늘 대국민 보고회는 5.18 민주화운동 제43주년을 맞이해서 마련한 자리이기도 합니다. 일단 그 위원장님의 모두 발언을 좀 들으시고 주요한
조사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조사 과정에 간략한 발표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긴급 현안 브리핑이 한 건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 긴급 현안 브리핑까지 마친 후에 기자님들의 질의응답으로 질의 순서를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참석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송선태 위원장입니다.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이면서 사무처를 총괄하고 계신 사무처장님 안종철 사무처장님이십니다. 저희 위원회 상임위원이신 이종엽 상임위원이십니다. 사무처의 실무를 맡고 있는 과장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먼저 우리 조사 지원과장 참석했습니다. 이쪽에 조사 사과장입니다. 안길정 과장입니다. 조사 3과장 이제 이관영 과장입니다. 조사 2과의 허현식 과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송선태 위원장님의 대국민 보고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발표 내용에 대해서는 기 배포해드린 보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앉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 위원회가 2020년 5월 11일 조사를 개시 결정하고 조사를 시작한 지 3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진실규명을 통한 국민통합에 기여하려는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왜곡되거나 은폐된 5.18 민주화운동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43주년을 맞이하여 위원회는 이제까지 조사 활동 과정에서 새롭게 확인한 몇 가지 사실과 앞으로의 조사 추진 계획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위원회 조사 활동의 최종 결과는 조사 활동을 종료하고 종합보고서를 채택하는 2024년 6월에 상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 비극적인 사건에 책임이 있는 일부 인사들이 침묵과 부인으로 일관하고 있는 가운데도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특별법에 근거한 조사 원칙을 충실하게 지키고 법이 허락하는 모든 권한을 동원하여 국민 여러분께 알고 싶어하는 총체적인 진실을 확인하고자 하였습니다. 지난 시기 동안 5.18 민주화운동의 진상을 은폐, 왜곡하는 과정에서 많은 기록이 은멸되었습니다. 특히 1980년 5월 당시 육군본부, 전투병과 교육사령부, 특전사령부, 24단, 31사단 등 진압작전 관련 부대가 작성한 핵심 문서는 육군본부의 문서관리 보존 기준표에 의해 영구 또는 준영구로 보존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행방이 묘연합니다. 따라서 위원회는 당시 문서 작성 관계자를 찾아 관련 사실을 확인하는 중이며 때에 따라서는 압수수색 등의 법적 조치도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광주 유혈 진압에 책임이 있는 핵심 인사와 지휘관들은 조사 과정에 성실히 임했으나 발포와 관련해서는 대부분 부인으로 일관하였고 그중 일부는 최근 사망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진압작전 현장에 있었던 계엄군의 진술과 증언을 통해 사건을 재구성하고 미해결 쟁점과 의혹에 대해서는 국민 누구나 인정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교차 검증을 통해 확실한 증거 능력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 등으로 훼손되거나 변형된 현장은 당시의 항공지도, 작전지도, 계엄군과 지역 주민의 증언 등을 종합하여 최대한 원형 상태로 보존하여 사건을 재현하고 있습니다. 지난 43년 동안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는 다각도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1988년 국회 광주특위, 청문회, 95년 검찰의 수사 및 96년 재판, 97년 대법원 판결 등 공식적인 조사만 9차례 있었으나 여전히 많은 의혹과 쟁점이 해소되지 않은 채 남아 있습니다. 위원회는 그 의혹과 쟁점의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한 조사 결과 보고서를 내놓을 수 있도록 남은 기간까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위원회는 5.18 민주화운동 진압작전에 참여한 현장 계엄군 2,800여 명과 경찰, 지휘관과 책임자 등 주요 인물 사건 피해자들과 그 가족, 목격자와 참고인 등을 포함하여 수천 건에 달한 대인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60만 건 이상의 문헌과 2.2 테라바이트가 넘는 전자문서를 수집하여 확인하였고 400여 회에 걸친 현장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민간인 사망자 시체의 가안매장을 관련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계엄군 56명의 증언과 진술을 확보하였고 집단 발포로 많은 국민이 희생된 경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진압작전 현장에서 사망하였거나 실종된 후 그 유해조차 찾지 못했던 행방불명자들의 소재도 일부 확인하였습니다. 위원회는 5.18 민주화운동이 진압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던 희생자 유가족과 피해자의 절규를 늘 가슴에 새기고 있습니다. 조사 후 고비마다 진실을 밝히고 참여하면 용서하고 화합한다는 광주의 약속을 매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위원회는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하는 현실을 직시하면서 조사활동 마무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망각을 원하는 사람들과 기억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서로 만나 진실로서 용서하고 화합할 수 있도록 맡은 바 소명을 다할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5.18 민주화운동 당시 부당한 명령에 따라 동원되어 현장에서 경험하고 목격했던 많은 진실을 증언해 주신 계엄군께 감사드리며 그 참담한 기억을 가슴에 묻고 고통스럽게 살아오신 오랜 세월에 대해서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주저하거나 진실을 토로하지 못한 채 무거운 기억을 보듬고 사는 계엄군들의 양심 고열과 증언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역사와 우리 사회는 그 용기를 진실과 정의의 이름으로 따뜻하게 맞이할 것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과 부상과 체포, 가혹행위의 후유증으로 지금까지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들께는 우리 위원회의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국가보고서가 명예와 존엄, 진실과 화합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2023년 5월 16일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감사합니다. 저희 위원회는 그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총 11개 분야에 걸쳐서 총 21개의 직권조사 과제를 설정을 하고 지난 2020년 5월부터 조사 활동을 좀 진행을 해왔습니다. 오늘은 최종 보고는 이제 모든 그 보고서에 대한 전원위원회 심의 의결이 끝난 이후에 이제 발표를 하게 됐지만 오늘은 그간의 조사 내용에 대한 개략적인 어떤 활동 내용과 향후 계획 중심에서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6개 항목에 걸쳐서 해당 과장들이 간략하게 브리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배포해드린 보도 자료를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당 과장님들의 그 발표가 끝나고 질의응답은 시간을 별도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발포 경위와 발포 책임 분야를 맡고 있는 조사 사과장으로부터 발포와 관련되어 있는 조사 활동의 이제까지 내용과 향후 계획을 한 3분 동안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사 사과장 안길정입니다. 저는 발포 경위와 발포 책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는 5.18 민주화운동 당시 발포 경위와 발포 책임 규명을 목표로 아래와 같은 세부 과제를 선정하여 조사해 왔습니다. 군후 작전, 진압 작전 및 발포 관련 문서 확인, 실탄의 분배 경위, 발포 명령의 실제 여부, 자위권 발동과 발포의 연관성, 발포에 의한 피해 상황 규명, 발포의 책임 소재. 5.18 당시 광주에서 발포는 육군 야전 예교, 폭동 진압 교번 등에 따른 발포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육군 본부 야전 예교 부록 C에 따르면 폭동 진압 기간 중 총포의 사용은 여하한 긴박한 사태라 하더라도 참모총장의 승인하에 지역사령관 명예에 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회는 발포의 사전 승인을 명시하거나 최소한 그러한 정황을 유추할 수 있는 기록이 있는 작전 관련 문서를 확인하지 못했으며 당시 지휘교통에 있었던 인물들도 발포의 사전 승인을 인정하는 진술을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위원회는 별도 발포 명령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발포 후 지휘계통과 연관된 중요 인물 70여 명을 조사하였으며 이들로부터 실탄 배분, 발포 과정과 사후 조치, 상급자의 지시 여부 등을 조사하였습니다. 진압작전 현장에 파견된 3여단 대대장 김모 중령은 5월 20일 야간에 작전 참모를 통해 여단장으로부터 실탄을 달라고 요청을 했을 때 작전 참모로부터 여단장이 상부에 보고했으니 기다려달라고 한 후 위에서 지시가 내려왔으니 실탄을 지급하겠다는 대답을 들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진술로 보아 실탄 지급은 여단장이 독자적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고 상부의 지시를 받은 것으로 추정되어 계속 조사 중입니다. 또한 육군본부 인사참모부 차장 박모 씨로부터는 발포 명령은 문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사실상 전두환의 지시라는 것에 대해서 동감한다. 발포는 보안사 계통에서 지시가 내려가는 것이다. 라는 진술도 확보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육군본부 보안부대장 김모 대령으로부터는 10월 26일, 11일 후 이희성은 실권이 없는 사람이었고 참모차장 황영시가 광주 진압작전의 실질적 사령관이었는데 황영시를 움직인 사람은 전두환 사령관이었다는 진술을 확보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최근 보안사령부 전 보안처 과장 윤모 씨의 조사에서 본인이 광주시 상황에 대해서 전두환 보안사령관에게 보고하러 갔더니 사령관이 이미 광주 상황에 대해서 더 상세히 파악하고 있었다고 하는 진술을 확보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당시 전두환이 정상적인 보고 체계와는 다른 별도의 보고를 받고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전두환이 스스로 군부 실권자인 것처럼 과시한 사례로는 1980년 5월 22일 신라 호텔에서 보안사가 주관한 언론사주 초청 간담회에서 군은 시가전을 각오한 일대 작전을 준비 중이며 작전할 경우 2시간 이내에 제압할 수 있다고 공언한 대목에서도 확인됩니다. 이 밖에 1980년 5월 22일 백악관의 고위 책임자 회의에서 참석자들이 한국 군부의 사실상 실권자로 전두환을 지목한 사실이나 1997년 4월 대법원이 황영시, 정호용, 주영복, 이희성 등을 내란 목적 살인으로 유죄 판결할 때 전두환을 내란 수괴라고 인정한 사실 등은 1980년 광주에서의 발포 책임이 누구에게 귀속되어야 하는지를 시사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현재까지 조사 성과를 바탕으로 각종 기록을 추가 확보해서 면밀히 검토하고 사회관계망 분석 등 첨단 조사기법을 동원해서 발포 책임 소재를 명료하게 규명하겠습니다. 5.18 당시에 그 개헌군들의 집단적인 폭력에 의해서 많은 민간인들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죽고 다치고 끌려가고 고문을 당했습니다. 저희 조사 일과에서는 주로 그 민간인 피해 상황을 좀 조사를 좀 하고 있습니다. 워낙 내용 자체가 방대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나중에 최종적으로 발간되는 보고서에서 좀 밝히도록 하고요. 일단 그 저희 조사 일과에서의 그 민간인 그 피해 조사는 166명으로 현재까지 파악되고 있는 사망자의 사망 경위들을 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의 사망자들을 살펴보니까 시위하고 무관하고 그다음에 저항 능력이 없는 많은 그 노약자들도 맞죠? 맞아. 그거 아시겠습니까? 예. 예, 맞아 읽겠습니다. 예, 그 간략하게 앞쪽 그 제목 위주로 읽겠습니다. 진압작전 동안 개헌군의 발포는 최소 20곳에서 50여 회의 발포가 있었음을 확인하였고 이를 현장 지도로 재현하고 있습니다. 5.18 민주화 당시 광주 전남 지역에서 개헌군 진압작전을 재구성하고 총상에 의한 사망자와 부상자들을 지도상에 표기하여 분석한 결과
광주와 전남 일원의 최소 20곳 이상에서 50여 회 이상의 발포가 있었던 것을 확인했습니다. 총상에 의한 사망자는 총 135명, 총상을 입은 부상자는 최소 300명 이상으로 조사되었고 많은 피해자가 두부 및 흉부 등의 치명적 부위에 총격을 당하였습니다. 광주에 출동한 공격 헬기 코브라에서 20mm 발칸 연습탄 사격이 이루어진 정황을 발견하고 사실관계를 정밀히 조사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지난 22년 3월 헬기 사격 피탄 추정지인 조선대 철도지에 대한 현장 조사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조사 결과 코브라 헬기에서 사격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발칸 탄두를 발견하였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 탄두가 20mm 연습 탄두임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발칸포의 특성상 단발 사격은 불가능하다는 점에 착안하여 20mm 연습탄두 발견 지점을 중심으로 수차례 추가 조사를 하였으나 탄두의 추가 발견은 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20mm 연습탄두로 확인한 조선대 절개지에서 발견한 탄두는 발견 장소가 계엄군의 주요 지휘관들이 검찰에서 진술한 코브라 헬기 사격 지점과 일치합니다. 당시 진압작전에 투입된 부대 중 20mm 탄약을 사용한 부대는 코브라를 운영한 육군 항공대밖에 없었다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광주에 출동한 코브라 헬기가 위협 사격을 했다고 추정할 수 있으며 발견된 연습 탄두의 부식 상태 등의 확인을 통해 당시 헬기에서 발사된 탄두 인지의 여부를 최종적으로 확인할 예정입니다. 위원회는 당시 502 항공대에서 조종사로 복무한 조종사 3명으로부터 5월 26일 상무 충정 작전을 하루 앞두고 열린 작전회의에서 103 항공대장 이모 중령이 지상작전부대의 요청이 있으면 발포하라는 명령을 하달했다고 하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또 5월 27일 도청 진압을 위한 상무 충정 작전이 실패했을 경우 이를 대비한 2차 작전으로 광주 비행장에 무장 헬기를 대기시키고 공수부대 잔여 병력을 무장 헬기에 탑승시켜 타격하기 위한 별도 작전 계획이 있었다는 진술도 확보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저희 위원회 조사 과제 중에서 사실 발포와 관련된 게 그냥 50%를 넘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발표할 때 양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한 3분 정도만 요약해서 발표를 해달라고 그랬더니 과장님이 전문을 다 얘기해 주셨습니다. 네, 그거는 그만큼 우리 그 중차대한 과제가 발포에 있다고 하는 점을 간접적으로 증명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뭐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조사 일과에서는 민간인 피해 상황을 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밝혀진 바로 의하면은 지금 현장에서 166분의 민간인이 사망을 한 걸로 되어 있고 당시 계엄군의 폭력에 의해서 부상을 당한 친구들이 워낙 방대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2,600분 정도 되는데 이분들의 사망 경위, 부상 경위들을 유형별, 장소별, 일자별, 그다음에 가해 부대별로 이렇게 분석하는 작업들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업이 굉장히 방대한 작업이어서 구체적인 작업의 결과에 대해서는 나중에 최종 결과 보고서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당시에 그 계엄군들이 행사한 폭력의 무차별성들이 좀 확인이 좀 되어가고 있습니다. 166분의 희생자 중에서 14세 미만의 어떤 이하의 미성년자가 8명, 여성이 무려 12명, 장애인 및 60세 이상의 노인들이 총 5명 정도입니다. 그리고 당시 사망 경위들에 보면 상당수의 많은 민간인들이 시위와 무관하게 집 근처 그런 사업소 근처에서 희생을 당했다는 사실도 좀 확인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5월 21일에 광주역 전남 도청 앞에서 이루어진 집단 발포 과정에서 계엄군의 저격에 의한 조준에 의한 사격이 아니면 달리 설명이 될 수 없는 그런 시신도 한 7구 이상을 발견을 해서 구체적인 사망 경위도 지금 조사를 좀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계엄군들이 상가나 주택가들 과정에서 거리에 나와 있는 시민들에게 남녀노소 무차별적으로 진압봉을 행사해서 부상자 중에서 거의 과반수 이상이 상체 이상의 그 부위에 상처를 입고 후유증으로 많이 있고 고생을 하시는 분고 있는 분들도 많이 확인을 했고요. 당시 부상의 후유증으로 정신질환을 앓고 있거나 자살하고 있는 사례들도 굉장히 많이 발견이 됐었고, 당시의 상처가 지금까지 이어져서 통증이 지금까지 이어져서 마약성 진통제에 의존하면서 살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좀 자주 조사가 됐습니다. 일단 이러한 조사 결과는 전부 조사를 해서 최종 결과 보고가 나오는데 구체적인 수치까지 최종 결과 보고에서는 밝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상과 우리 저희 조사 2과에서 행불저하고 광주 외곽 지역에서의 그 민간인 집단 희생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과 과정에 이어서 두 가지 항목을 두 개 이어서 간략하게 좀 브리핑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사 2과장 허현식입니다. 저희 과가 담당하고 있는 조사 과제는 그 행방불명자의 규모와 소재, 그리고 암매장의 소재와 그 유해의 그 발굴과 수습에 관한 사항입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의 그 조사 경과에 대해서. 지난 43년 동안 민간 차원에서 제보된 그 암매장 그 제보 현장은 총 53개소였습니다. 이 53개소에 대해서 광주 현지에서 관리되어 온 이 그 제보 내용을 저희가 이관을 받았고, 그다음에 당시에 광주에 투입되었던 계엄군들의 전수조사 과정, 방문 전수조사 과정에서 56명으로부터 그 감회장과 관련된 진술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지난 2년 동안 17개소에 대한 현장 지표 조사 및 유해 발굴 작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유해 9기를 발굴 수습해서 현재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신원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56명의 계엄군의 그 감회장과 관련된 증언은 목격했다라고 하는 다수도 있지만 실제 본인들이 직접 감회장을 실행했거나 또는 그 지시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17곳의 현장을 발굴할 때 이 감회장을 직접 실행했던 당사자인 계엄군들을 현장에 입회한 상태에서 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이게 광주교도소 부지 안에서 발견된 242기의 그 5.18 민주화 운동과 242기의 무연고 유해에 대해서 5.18 민주화 운동과의 관련성 여부, 그리고 그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유전자 검사는 지금 올해까지 더 진행을 해야 최종적인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최근에 조사하는 과정에서 13쪽 그 보도자료 1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그 조사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광주 교도소에 감회장 되었다라고 이렇게 추정했던 그 다수의 민간인 시체가 31사단 영내로 옮겨졌다가 처리되었다라고 하는 그 병사들 31사의 병사들의 증언이 추가로 확보됨에 따라서 이 사실 여부, 그 민간인 시체가 최종적으로 어떻게 처리가 되어 있는지를 지금 집중해서 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끝으로 14쪽의 그 민간인 그 집단 학살 과정에서 발생한 그 대표적인 사례들을 저희가 추가로 조사를 했습니다. 5월 22일 광주 도청 앞에서 집단 발포 이후에 이날 저녁부터 계엄군은 광주 외곽 봉쇄 작전으로 변경을 하는데, 광주에서 외부로 나가는 일체의 그 나들목, 광주 장성, 광주 순천, 광주 목포, 광주 화순, 광주 송정간 이 도로를 차단하는 과정에서 많은 그 민간인 희생자들이 발생을 했고, 이 과정에서 특히 5월 23일 날 주남마을 미니버스 사건으로 이렇게 잘 알려져 있는 현재까지 기록에 의해서 확인된 바는 17명으로 기록이 되지만 실제 현지에서 수습된 그 민간인 시체는 11구에 지금 그치고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조사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미니버스 사건이 있었던 그 현장에서
사건이 이렇게 종료된 이후에 이미 진압의 상황이 종료된 이후에 계엄군이 그 버스 위에 올라가서 이미 총격에 의해서 거의 그 사망에 이르는 중상자들을 향해서 확인 사살을 했다라고 하는 다수의 현장 계엄군들의 이렇게 진술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 중에 있습니다. 저희 위원회의 과제 중에 하나에 그 당시 5.18 민주화운동 당시에 뭐 북한군이 개입을 했다라고 하는 뭐 그런 설들도 있어서 거기에 대한 진상규명 작업도 사실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5.18 이후에 많은 그 5.18 관련된 문서들이 왜곡 변조가 되고 5.18 운동이 민주화운동이 아니라 폭동으로 이게 진화되는 그런 그 변경되는 과정들에 대해서 국가가 깊숙이 개입했던 정황들은 확인을 했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조사를 주로 상과에서 많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과에서는 그 연행구금 과정에서의 그 인권 침해 사건 또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묶어서 상과과장께서 그간의 조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사 상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간첩 사건 조사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980년 5월 23일 검거된 간첩 이창용을 서울시경이 광주 시위선동 임무를 띠고 난파된 간첩이라고 발표한 것에 대해서 위원회 조사 결과 첫째, 이창용의 자술서 등에서 난파 시 부여받은 임무가 기존 고정 간첩망의 복구, 노동당, 경기도당 결성 등이었고 둘째, 이창용의 행적을 확인한 결과 광주는 잠입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 셋째, 이창용이 검거될 당시에 독약을 먹고 혀를 깨물어 상당 기간 수사를 할 수 없어 이창용의 자술서가 2년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작성된 사실 등을 확인하였고 이에 따라서 당시 검거 다음 날 발표되었던 이창용 검거 기자회견은 제대로 수사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5.18 민주화운동과 광주 상황을 북한의 사주와 선동으로 왜곡하려는 의도로 급조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외에도 간첩 손성모가 광주에 침투한 북한 특수군을 직접 지휘하였다고 하는 내용이 실린 소설 등과 관련하여 손성모가 1981년 2월에 검거되었고 5.18 민주화운동 기간에는 전라북도 남원의 서진암에 머물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추가 행적을 조사 중입니다. 다음으로 지만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1월 12일 대법원이 지만원에 대해서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사람들을 북한 특수군이라고 라는 사실을 유포하여 이들의 명예를 훼손한 죄를 인정받아 징역형을 확정받은 바 있습니다. 위원회는 이와 관련한 재판 기록을 입수하여 분석한 결과 지만원이 노숙자 담요라는 필명을 사용하여 본인이 직접 3차례 본인의 홈페이지에 글을 게시한 사실을 인정했다는 검찰 진술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지만원은 같은 진술 조서에서 별도의 팀이 작업해서 내용을 전달하고 본인은 게시만 하였다는 진술 또한 포함되어 있어서 이에 대해서는 추가로 계속 조사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법원은 방금 말씀드린 판결에서 노숙자 담요가 지만원과 독립된 제3의 주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는 내용을 확인하였음을 덧붙여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북한 특수군 침투 및 개입설 등의 왜곡과 조작이 1980년 당시 전두환의 발언에서 시작하여 이후 군과 정보기관에 의해 계획적, 조직적,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가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1980년 5월 22일 전두환이 지금 공수단 복장 괴한들이 광주를 빠져나가려 하고 있어 해안선 등을 철저하게 봉쇄하고 있다. 그해 같은 해 6월 14일 미국 상공회의소 관계자 면담에서도 미확인 시신 22구가 전부 북한 간첩일 수 있다라고 발언하는 등 그가 처음부터 광주 상황을 북한과 연계시키려는 발언을 했다는 내용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위원회는 추가적인 기록조사 등을 통해서 1982년 제5공화국 전사, 광주 사태 초안, 1985년 국가안전기획부에 의한 광주 사태 진상규명위원회, 88년 국방부의 5.11 위원회 등에서
지속적으로 군 기록을 변경하거나 조작하고 계엄군 체험수기 내용의 변조를 조직적으로 실행했음을 확인하였고 이와 관련된 군 인사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 조사 결과 일부 왜곡 및 조작에 관여한 사실을 현재 인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전국적으로 벌어진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1980년 당시 보안사 대공처장 겸 합동수사본부 수사단장이었던 이학봉이 국기문란자 수사계획 등을 작성하고 김대중을 체포하여 국민연합 등 재야 인사와 함께 김대중 내라는 모 사건으로 함께 처벌을 했던 사건으로서 이러한 사전 기획, 보안사령관 전두환의 재가, 수사 및 기소 과정 등은 이미 1995년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대부분 확인되었습니다. 위원회는 이 사건 피해자들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해왔고 현재까지 전국 7개 권역에서 직접 대면 조사 430건, 서면 조사 59건, 기록 조사들 등을 통해 전국적인 인권침해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광주 전남의 경우 당시 전남 합수당과 상무대 헌병 등을 중심으로 대면 조사를 진행 중이며 일부 조사 대상자가 가해 사실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는 합동수사본부 제5국과 경찰서를 중심으로 인권침해 피해가 발생하였고 현재 당시 수사에 참여했던 수사관 등을 중심으로 조사 중에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들 중 일부도 가혹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희생자 유가족 피해자들과 피해자 단체 등에 대한 전두환 정권의 지속적이고 조직적인 인권 탄압이 있었다는 점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전두환의 직접 지시로 희생자의 유해가 안치된 5.18 망월 묘역을 해체하고 유가족과 피해자 인권을 탄압하는 공작이 있었고 이외에도 피해자 단체를 다양한 방법으로 분열시키는 공작이 있었으며 이 과정에서 강경파에 대한 지속적인 사찰과 불법 감금, 납치 행위가 있었으며 정부 요인이 강경파 회원들을 강제로 격리시키는 등의 인권 유린 행위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른바 녹화사업 등으로 5.18 피해자들이 순화교육을 받은 사실도 확인 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에 저희 위원회에서 5.18 당시 희생자로 의심이 되는 유해 세구를 발견했습니다. 이거는 5.18 우리 진상규명 과제 중에 굉장히 중요한 과제 중인 암매장 및 행불자 추적 신원 확인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인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이 긴급 브리핑을 듣도록 하고 담당 과장의 상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경과했기 때문에 중복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만 오랫동안 추적을 해온 암매장, 가매장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위원회가 총 17개의 장소를 발굴했고 이번이 18번째고 확인된 5.18 관련성 여부가 지금 감식 중에 있지만 12명 그러니까 9명을 이제까지 찾았는데 이번에 3명을 합해서 12명이 지금 관련성 여부의 DNA 포렌식을 진행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인 이 과장으로 하여금 현재 이르게 된 경위하고 현재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사진 설명부터 좀 부탁합니다. 나가서 우리가 주목했던 것은 나오는 동안 말씀드리면 제보자 3사람의 증언이 일치하고 있고 일치된 내용은 매장 위치, 매장 방식과 형식, 그 다음에 매장 기수가 다 일치했습니다. 다 동일한 장소에 있었던 사람도 아니고 시기적으로 다른 제보자였는데 내용이 일치해서 저희들이 군부대하고 협조하여서 위에 식재되어 있던 모든
지작물을 철거한 이후에 진행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과장 하세요. 예, 조사이과장 계속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지금 보고 계시는 영상이 계엄군 당시 해남 대대에 소속되어 있었던 계엄군 일부의 증언으로 현장 동행 조사 과정에서 지목한 장소를 특정해서 발굴을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지난주 일요일 날 여기에서 세 구의 무연고 유해가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무연고 유해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이 시간에 충북대 체질 인류학과 교수이시고 과거사에서 희생되신 분들의 유해를 전문적으로 감식을 해 오신 박선주 교수께서 지금 현장 감식을 진행을 하고 계십니다. 하필이면 일정이 오늘 대국민 보고회하고 일정이 겹치게 됐습니다. 그간의 조사 경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현장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당시 5.18 민주화운동 당시 여수 순천 그다음에 담양 곡성 구례 지역을 제외한 광주를 포함한 전남 서남권 일대에서 전체적인 상황이 다 발생을 했고 그 중에서 전남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 조사이과에서 지금 조사를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가장 많은 상황이 발생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해남 지역에 대한 집중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해남에서 최소한 3군데에서 시위대와 계엄군의 교전 상황이 발생을 했고 이 과정에서 최소 3명에서 최대 6명이 희생되었고 현재까지 수습된 시체의 수는 2구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시체들이 민간인 사망자의 시체들이 어딘가에 매장되어 있을 것으로 보고 조사를 집중을 해왔습니다. 관련해서 기록을 확인했고 그 다음에 당시 작전에 참여했던 그리고 부대 안에서 시체를 수습했던 그리고 또 감회장했던 관련자들의 증언을 확보하고 현장을 특정한 다음에 지금 영상에서 보여드리는 이 장소를 최종적으로 특정을 했고 지난주부터 발굴 작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앞서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하신 대로 지금까지 저희 위원회가 출범 이후에 총 18군데에 대한 지표 조사 및 유해 발굴 조사를 실시를 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현장 자체가 잘 보존되어 있고 그 이후에 변형 또는 형질의 변경이 없었던 지역으로 특정이 돼서 가장 유력한 장소로 보고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 발표 내용에 대해서 기자님들의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은 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건방지지만 제가 지명을 하시면 소속사와 성함을 밝혀주시고 질문을 해주시면은 해당 과장 또는 담당 조사관이 대답하는 그런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 그래. 예. 잠깐만. 지금 조금 전에 발굴 과정에 대한 영상이었고요. 현장에서 발견된 유해의 상황까지를 담은 사진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아마 저희 대외 협력관실에서 관련 사진과 영상은 아마 각 언론사로 제공을 해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진은 아직 지금 언론사에 배포가 좀 아직 안 돼 있는 거죠? 자, 그럼 일단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MBC 바로 옆에 계신 예, 저기 잠깐만 마이크. 네, 안녕하세요. 저는 SBS 최재영이라고 합니다. 저 몇 가지 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발굴된 유해 관련해서요. 아까 해남 지역에 있었던 교전 과정에서 있었던 이제 민간인 행불자로 추정을 하시는 거라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일단.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행불자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가족들이 우리 가족이 행방불명됐다라고 신고한 행불자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수가 갭이 좀 차이가 나는데 제가 2022년 기준으로 자료를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기준으로 어떻게 정확하게 명수가 어떻게 되는지 좀 알려주시고요. 그러면 어쨌든 행불자 관련해서 DNA 대조를 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그 행불자 관련해서 DNA 대조하는 그 대조군이 우리가 공식적으로 인정하시는 분들만 하는 건지 아니면은 다 포함하시는 건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게 몇 가지 조금 더 있어서요. 그냥 마이크 잡은 김에 다 여쭤볼게요. 네. 그 다음에 아마 전문가분들이 이제 물론 이제 DNA 검사를 다 하셔봐야겠지만 육안으로 첫 검시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뼈의 모양이나 크기나 상태나 이런 거를 보면서 대략적인 성별이나 나이나 이런 것들을 좀 추정을 하실 텐데요. 혹시 그런 거 관련해서 나온 게 있으면 공개할 수 있을 범위가 있으면 좀 공개 좀 부탁드리고요. 제가 답변 들어도 될까요? 예. 네, 뭐 네, 여기까지만 일단 먼저 여쭙겠습니다. 네. 그 거꾸로 해서 저 주신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장 감식은 그 체질 인류학을 이렇게 전공하셨고 그간의 그 단연의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분들을 저희가 위촉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현장에서 그 뼈의 상태, 그 다음에 전반적인 그 매장의 형태까지를 분석을 해서 그 매장된 시기가 어느 정도 됐고, 그 다음에 이 유해의 성별, 나이, 그리고 사망의 그 직접적인 원인 이런 정도까지는 추정을 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저희 위원회가 이제 그 발굴한 유해 중에서 40년 전으로 그 이야기 그 감식이 된 그 사례들이 있다라고 하는 정도의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 세구는 지금 현재 이 시간에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은 그 별도의 보고서가 저희한테 제출이 될 거고 그 부분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공식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적으로 저희들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현재 행방불명 인정자까지를 포함한 모든 신고자는 242명, 78명이 인정받았고 158명이 불인정받은 상태로 진행되고 있고 우리 위원회가 3명의 행방불명자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지금 현재 75명이 맞나요? 75명. 이것은 국가 공식 기록이기 때문에 이 위원회가 광주광역시를 통보하고 광주광역시가 정부와 협의한 이후에 정정이 될 건데 앞으로 이 해남 유골이라든지 해남의 다른 지역에서 이 지역 말고 다른 지역에서 2구가 과거에 저희들이 발굴한 게 있고 영암에서 4구 그 영암에서 6구. 6구죠.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3개를 합하면 아까 말씀드렸는데도 12기가 우리 위원회에서 발굴된 미확인된 지금 감식이 진행 중인 유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걸 대면 그 박선주 교수께서 오래전부터 수고를 해주셨지만은 동시에 검사업체에서 현재 시료를 동시에 채취를 해서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이제 검사를 들어가는데 그 검사 기관들의 뜻에 따르면 이 시료 뼈를 칼슘을 제거하는 절차 등을 거쳐서 뼈를 유연하게 만들고 그 속에서 DNA를 추출하는 과정에 길게는 한 3주 정도가 소요되고요. 그리고 검사를 일주일 정도 하는데 총 4주가 기본적으로 소요된다. 그게 이제 SNP 방식. 그 다음에 이제 STR을 또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SNP에서 인정하더라도 STR 즉 MTSTR 등등에서 확인이 되지 않으면 국제적으로 공인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방법들을 전부 진행하면 약 최대한 4개월 내지 3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저희들이 전해 듣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오늘은 이 해남은 제보자의 일치된 제보 내용과 지점을 정확하게 자기들이 매장을 한 사람과 다시 그 이후에 이제 며칠 이후에 지문 채취를 위해서 다시 그 시신 3구 중에 한 구를 꺼내서 관을 꺼내서 지문 채취를 하려고 그러는데
부패 정도가 심해서 지문 채취에 실패했을 때 또 동원된 그 병사들 등등이 증언을 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틀림이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아까 그 이 시신이 어디서 왔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해남 오술제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총을 버리고 손들고 나오면 살려준다고 했는데 손들고 나오는 사람을 사격해 버렸던 것 같아요. 지금 증언에 의하면. 그리고 교전이 있었던 지역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것은 우술제하고 상등리 해남 마산면 상등인가요? 뭐 등등해서 이게 발생한 시신을 지금 현재 93년대 2대대 이게 지금 해남대대 당시 본 소속인데요. 거기 PX 앞에 시신을 세 구를 늘어놓고 그러고 있다가 이제 방위병들로 하여금 천광을 세 군데 해서 관 속에 넣어서 이게 그 매장을 했다 이런 경위를 듣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언론인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소위 관련성 여부는 최종적으로 DNA 포렌식이 끝난 다음에 전문가들의 발표가 있고 난 다음에 저희 위원회가 발표할 것입니다. 이것을 특정하거나 계속 관련자라고 몰아가는 일들은 상식에도 부합하지 않고 국민 여러분이나 유가족들에게 또 큰 상처를 주기 때문에 기다려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MBC 기자. 네. 그 부분 맞아 답변 네,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상 모집단 예. 대상이 언제 그것만 좀 정확히 좀. 네. 총 그 242명이 그 신고가 됐고 그 행방불명자로 신고가 됐고 저희가 유가족들의 체열은 인정과 불인정에 관계없이 하고 있고 왜 그러냐면 저희 위원회 그 출범 이후 한 1년 만에 저희가 행방불명 불인정자 중에서 신원을 한 사람을 확인한 사례가 있습니다. 예, 이분의 유해가 5.18 묘지에 문명열사로 이렇게 안장되어 계셨었기 때문에 인정과 불인정을 불문하고 그 가족들에 대한 체열을 하고 있고 여기서 체열된 그 유전자의 그 대조군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발굴된 유해들의 유전자하고 대조하는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체열 문제가 금년 3월에 최종적으로 완료됐습니다. 왜냐하면 체열을 거부했거나 가족관계가 불분명했거나 또 일부의 가족관계가 계부 계모 관계가 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체열을 망설이거나 꺼렸기 때문에 체열이 어려웠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해남 지역의 경우에는 사망 사실은 확인했으나 시신이 없는 희생자가 한 분 계십니다. 그 다음에 시신을 최종적으로 무명이라고 처리했다가 확인한 분이 한 분이 있어서 그 가족까지를 포함해서 대조군을 완벽하게 해서 지금 비교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MBC 기자님. 네, 광주 MBC 임지은 기자입니다. 총 질문 3가지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첫 번째로 지금 발굴 유해가 지금도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세그보다 더 나올 가능성이 있는지를 좀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먼저 유해에서 총상의 흔적 유무나 이런 게 좀 확인이 됐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까 뭐 우술제 총격 사건도 얘기하셨지만 그 이곳으로 장소를 딱 이렇게 지목했던 방위병도 제보를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진술은 좀 구체적으로 어떤 거였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우리 위원회에서 발굴을 했던 게 광주교도소 주변이 11개소 그렇게 해서 우리가 17개소를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현재 30개소에 대한 기초 안매장 추정지에 대한 제보를 분석한 결과 6개소가 발굴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고 그 이외에 계엄군이 제보한 3군데도 포함해서 향후 9개소가 있는데 나올 가능성이 있냐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해남처럼 이렇게 정확한 제보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발굴을 해봐야 결과가 나온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총상 흔적의 문제는 지금 박선주 교수가 정밀 감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의 보고서가 나와야 공개가 가능하다 이렇게 되고 있고, 세 번째로 답변하시죠, 이 과장님. 예, 그 해남에서는 크게 사건이 그 세 군데서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 그 해남 우술제, 그 다음에 해남 그 황산면에 있는 복평리, 그리고 지금 이 사건의 관련자로 그 저희가 추정되고 있는 그 마산면의 상등리, 이렇게 세 군데의 사건이 있었고, 이 현장에 투입되었던 방위비용들의 그 현장 증언은 다수가 있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이 부분에 대한 조사 과정은 있었고, 1988년 국회 청문회 당시에도 있었고, 1995년 그 검찰 수사 과정에서 당시 현장의 대대장이었던 장윤태 씨의 그 진술 내용도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저희는 그때의 진술과 증언에 대한 선행 조사를 먼저 실시를 했었고, 이 선행 조사에서 밝혀지지 않는 내용들 중심으로 저희 위원회에서 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장에서 작전에 참여했거나 또는 이 매장에 참여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이 방위병들을 대상으로 해서 집중적인 조사를 진행을 해왔고, 다수의 증언을 확보를 한 바 있습니다. 또 질문 받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 오마이뉴스의 소중한 기자라고 합니다. 오늘 보면 그 전두환 발포 책임 관련해서 여러 주요 인물들의 진술을 말씀 주셨는데, 조금 더 윗선의 경우에 뭐 좀 조사가 이루어진 게 있는지, 뭐 예를 들어서 뭐 많은 사람들이 좀 죽긴 했지만 뭐 정호용이라든지 이런 분들 조사 좀 어떻게 진행됐는지 궁금하고요. 광주 외곽 봉쇄 작전 관련해서 5월 24일 송암동에서 있었던 그 5인 교전 후에 민간인 학살 관련 질문 좀 드리고 싶은데, 기존에 드러난 그 학살 외에도 지금 계엄군들 추가 제보가 위원회에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뭐 좀 어느 정도 조사가 이루어진 진척이 있는지 좀 여쭙고 싶고, 마지막으로 그 송암동에서 죽은 이른바 김군과 관련해 가지고 작년에 자개공 김종철이라고 발표된 바가 있는데, 그 김종철 씨 유족 그 발표 직후에 이제 김종철 씨 유족이나 진정인인 최아무개 씨가 이 발표를 좀 문제 삼는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위원회 입장 여쭙고 싶습니다. 예. 일단 잠깐 발포 관련되어서는 먼저 어디 사 과장 먼저. 발포의 상위 책임자는 공식적 지휘 체계로 보면 이성을 조사했습니다. 이성은 조사했는데 구체적인 문제는 뭐 전두환은 공식 지휘 라인에 비껴 있었다, 본인이 모두 책임자다라고 했는데, 마지막 진술에 추궁을 해도 변경을 하지 않는 진술 내에 모두 내가 한 것은 아니다, 이런 진술이 하나 있었고요. 정호영 씨는 방문 조사도 거부했습니다. 출석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서면 조사 2차례를 했는데 여전히 95년, 96년 검찰의 진술하고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배속 부대의 권한, 부대장의 권한이지 나는 거기에 비껴서 있었다. 88년 청문회에서 있었던 시집간 딸을 살피러 가는 심정으로 지원, 군수 지원 등등을 하러 갔을 뿐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5.18 신군부 핵심 라인은 물론이고 진압작전 지휘부에 있어서 정확하게 자기 책임을 시인한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비껴서 있었던 사람들, 육군본부에 아까 얘기했던 인사참모차장이라든지 육군본부의 소위 보안부대장이라든지 보안사의 하위직 그 간부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어느 정도 인정 진술이 있는데, 나머지는 직접 당사자들은 여전히 부인하고 침묵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송암동과 관련해서는 지금 극영화라고 해서 지금 이모 감독이 해서 지금 시사회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실제로는 저희들이 볼 때 확인한 바로는 사실과는 상당한 괴리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것은 저희들이 조사 결과 보고서를 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군과 관련해서 김종철 씨 유족이나 최진수 씨의 약간의 반발이 어떻게 진행되고 현재 상태는 어쩐지 이 과장이 담당 조사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김종철 씨, 그 사망자 김종철 씨는 저희가 네 가지의 그 근거를 가지고 결론을 냈고, 그것이 첫 번째는 5.18 직후에 있었던 검시 기록을 확인을 했고요. 두 번째는 그 검시 기록이 24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그 가족들은 27일로 지금 알고 계십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차이가 어디서 발생을 했는지 확인을 하다가 현장에 있었던 현장 계엄군들의 증언을 저희가 이렇게 교차 확인을 했고요. 현장에 있었던 그러니까 효덕초등학교 삼거리에서 이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 사건 현장에 같이 있었던 그 계엄군 3명으로부터, 같은 부대 소속의 3명으로부터 가해 당사자가 지목되는 세 분의 복수의 증언을 저희가 확인을 했고, 이와 관련해서 또 하나는 그 사망자의 항쟁 기간 동안의 동선 그리고 행적, 이 부분을 제가 이렇게 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 결정적으로 지난번에 저희 위원회에서 한번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그 지만원 씨에 의해서 광수 1번으로 지목되었다라고 하는 그 영화 김군의 그 사진 속 주인공이 실제 사망한 게 아니라 현재 경기도 부천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을 했고요.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사진 대조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 최종 확정한 다음에 결과 보고서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사망자 저희 조사 일과에서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 사망자 한 분 한 분에 대한 사망 경위와 내용은 유가족들이 사실과 다르게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직접 만나 뵙고 우리가 조사한 것에 대해서 설명도 드리고, 이런 과정이 아마 향후에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최진수 씨가 얘기했던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당시 영화를 만들었던 김군 영화를 만들었던 강상우 감독하고 조사된 내용을 가지고 서로 충분히 토론을 했고, 그 토론한 결과 저희 조사의 결과에 동의한다라고 하는 최종적인 입장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거기에 보면 이제 강모 소령의 증언에 나오는 H 상사는 육군본부 인사명령지에 보면 80년 6월 25일자로 그 부대에 전입해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H 소령입니다. 소령. H 소령? 예. H 상사일 건데요. K모 소령이고 H 상사죠. 그렇죠. 그래서 그분이 인사명령지에는 김동주 씨인가요? 박동주인가요? 박동주 상사하고 6월 25일 날 교체된 걸로 되어 있는데 소령이 둘 다 소령입니다. 소령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군 인사명령지와 관련해서는 조금 정확한 비교가 필요하다라는 입장이고요. 저희들도 최종 입장을 밝히겠습니다. 다만 5.18 진상규명을 위한 필요성과 그리고 그날의 참상을 극화했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응은 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유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사망자에 대해서는 참으로 사자는 말이 없고 가족들은 그 죽은 장소에 있지 아니했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것은 이제 검시 조사라든지 병원 기록을 통해서 또는 목격자라든지 유족회 자체의 조사 등등을 통해서 가족들이 알고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96년도 서울지방검찰청에서 과거의 검시조서를 통한 분석을 보면 47명이 장소 불명이 되어 있습니다.
사망 경위가 불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일일이 저희들 조사관들이 찾아서 지금 40여 명은 현재 사망 경위, 위치, 장소, 사망 직접적 원인 등등을 밝혀가고 있기 때문에 또 이 밝히는 과정에서 당시 입회했던 검찰이나 경찰 그다음에 의사들을 직접 대면을 해서 입체적으로 복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사망자 한 명당 한 명의 파일이 소위 사망자 파일이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약 166개의 파일이 만들어져서 저희들의 아마 보고서의 부속 자료로 아마 남게 될 겁니다. 이에 대해서 꾸준히 앞으로도 새로운 자료가 나오면 보완이 될 겁니다. 저희는 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리면 진상조사는 완결판이 있을 수 없다고 보고요. 저희들이 중요한 단초를 만들고 계기를 만들고 진상조사가 계속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근거를 확보해 가는 주요 쟁점에 대해서는 또 밝힐 수 있는 바는 끝까지 다 밝혀서 보고서에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 앞에 여 기자님 녹음을 해야 됩니다. 예, 저 KBS 황다혜 기자라고 하는데요. 그 보도자료 6페이지 보면은 보안사령부 전 보안처 과장 윤모 씨가 보고하러 갔더니 사령관이 이미 광주 상황에 대해 더 상세히 파악하고 있었다라고 이제 써 있는데 이 진술이 전두환 명령 규명은 아니지만 전두환이 알았다라고 이제 보이는데 이 의미를 이 조사위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그리고 이것과 관련된 조사 계획이 앞으로도 있으신지 일단 첫 번째 질문이고요. 하나 더 드리면 오늘 한겨레 보도 관련해서 전두환 2인자라고 불리는 장세동 관련 조사가 그동안 조사위에서 있었는지 없었다면 그동안 21년에 당시 그 정무용 씨가 조사 신청서 냈다고 하던데 왜 없었는지까지 묻고 싶습니다. 그 이제 역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세동은 명백히 조사를 했고 검찰의 진술보다는 진일보한 오늘인가요? 한겨레 신문에 보도를 했던가요? 그 내용보다는 좀 자세한 진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광주를 갔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시인했고요. 기타 이제 작전 조언을 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지금 당시 보안사령부는 정보처, 보안처 등등이 있었는데 이 윤땡땡 과장은 보안처 소속이죠. 보안처인데 아마 군부대 이동 상황이라든지 시위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고를 하는데 실제 이 양반의 진술 조서를 보면 실제 보고를 하러 자세히 이제 505 등등으로부터 이제 올라온 보고서를 가지고 사령관으로 들어가면 보고 내용을 다 이미 알고 있고 그래서 당혹스러웠고 짜증났었다 이런 표현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별도의 이 보고 라인과 지휘 라인이 있었다라고 추정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에 대해서 추가적인 같은 라인에 있는 사람들은 조사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더 조사를 해서 밝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안 과장 보충 설명 있습니까? 아까 그 505에 올라가 있는 그 라인에 추가적으로 등장하는 사람들이 최경조나 그 최섭이나 그리고 이렇게 그 보안사에서 직접 내려간 사람들이 광주에 상주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보고하고 그리고 또 505에서 사령부로 직접 올리는 보고가 있는데 아까 그 보안처의 과장은 사령부에 소속돼 가지고 지방 505에서 올라온 보고들을 수합을 해서 보고하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내용을 이렇게 공식적인 라인에서 보고를 했을 때 사령관이 그보다 더 상세히 알고 있었다는 것은 다른 그러니까 직보 라인이나 보안사에서 직접 내려간 사람들이 여러 통로로 작동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추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보충 설명드렸습니다. 또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YTN 우종훈 기자라고 합니다. 세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해남 유골에 대한 부분인데요. 우슬제 등 말씀해 주셨는데 아직까지 사실화는 안 됐지만 경위에 대해서 이게 5.18 항쟁 기간 동안 어떤 연관성이 있고 그리고 매장이 된 그 발굴을 하셨을 때 상태로 봤을 때 암매장 또는 가매장에 대해서 어떻게 좀 추정을 하시는지 한 가지 질문 드리고요. 두 번째는 27일 도청 진압 이후에 계엄군들이 공격 계획을 세워놓고 있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 확인된 것의 경위와 이것의 의미 한번 좀 짚어주시고요. 세 번째는 5.18 관련된 허위 정보들에 대한 규명도 조사위의 조사 내용 가운데 하나인데 이 특별법에도 불구하고 뭐 일부 세력들, 일부 뭐 개인의 왜곡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 뭐 법률에 대한 혹은 뭐 이 상황에 대한 조사의 평가 코멘트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위원장님께서 하시겠습니까? 매장 상태에 대해서는 이 과장이 하는 게 나을 것 같고 5.27 이후에 흔히 표현하는 플랜 B가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은 사 과장이 했으면 좋겠고 허위 왜곡 상황에 대해서는 3 과장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과장 먼저. 예, 그 해남에서의 그 가매장으로 추정되는 유해 발굴과 관련해서 우선 첫 번째는 그 5월 22일과 23일 이틀 동안 전남 그 서남권 지역에서는 여러 사건들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그 지금 군 기록에만 그 보더라도 31사단 상황 일지에도 그런 그 구체적인 그 상황들이 기재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해남에서 22일과 23일 아까 말씀드렸던 세 군데에서 실제 우술제는 교전 상황이고 나머지는 교전 상황인지 그 지나가는 시위대를 향해서 일방적으로 사격이 이루어졌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그래서 해남 지역에서 발생한 이 무장 시위대들의 시위 활동은 주로 출신 지역이 대부분 다 해남 사람들이 아니라 나주 사람들이 다수였던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방불명자 이번에 이 유해하고 유전자를 대조하는 우선 대조군으로 나주, 그다음에 영암, 목포, 그다음에 그 해남, 강진, 완도, 진도 이쪽에서 실종 행방불명으로 신고된 이 유가족들을 대상으로 해서 먼저 하고 있고요. 그 숫자가 총 23명이라고 하는 것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매장 상태를 맨 처음에 유해 상태를 봤을 때 이게 어떤 비정상적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몇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가장 초보적인 단계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게 보통 매장 정상적인 매장을 할 때는 두 팔이 가슴 위로 올려져 있습니다. 가슴 밑에 배 위쪽으로 포개져 있다는 얘기죠. 그런 경우를 우리가 이제 정상적인 매장이라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현재 3기 중에서 1기는 보니까 어깨뼈가 아래쪽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이런 몇 가지 특성들이 좀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저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이신 박선주 교수께서 정밀 감식을 하시고 그 결과를 저희한테 보고서로 아마 제출해 주시면 그 부분을 토대로 다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5월 27일 지상군에 의한 상무총정 작전이 도청을 중심으로 제압하는 작전이었는데요. 그 작전이 실패했을 경우 2차 작전으로 헬기에 탑승한 특전사 잔여 병력을 동원해서 헬기에 탑승시켜서 2차 작전을 실시하겠다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 광주 비행장에는 공격형 헬기가 500MD로는 8대 이상, 그리고 UH-1H 기동 헬기라고 하는 헬기는 12대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UH-1H에는 27일 마지막 진압 작전이 실패했을 경우에
대비해서 M16으로 무장한 특전사 병력 그 UH-1H당 7명 내지 8명씩을 탑승시켜서 출동 대기하도록 했다는 진술을 저희가 이제 3사람 이상의 당시 승무원 그리고 조종사들로부터 확인을 했습니다. UH-1H의 그 승무원이었던 사람은 지상군의 도청 진압 작전이 실패하면 광주 비행장에 대기 중에 무장 헬기가 출동해서 2차 작전을 실행할 계획이었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500MD 부대의 중대장이었던 R 소령은 진압 작전이 하루 앞둔 26일 오후 지휘관 아까 이모 종령이 공격 헬기를 지휘한 사람인데 조종사들을 모아놓은 자리에서 작전 회의에서 발포 명령이 떨어졌다고 하는 지시를 전달했고, 그렇지만 내가 명령이 내리기 전에는 절대 사격하지 말도록 하는 사격 지침도 아울러 하달되었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별도의 마지막 그 세 번째 500MD 부대의 정조종사 CC는 자기는 500MD 두 대와 함께 광주에 내려왔는데 당시 기본 무장으로 7.62mm 2,000발을 탑재하고 내려왔다고 하고 작전 임무 수행 시 암 스위치를 당기면 격발되는 상태로 출동을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리고 27일 날 당일에는 공지 협동 작전으로 출동을 했다고 진술을 하면서 보병대대장의 지프를 엄호하기 위해서 금남로 주위에 상공을 비행했다고 하는 사실도 아울러 진술을 했습니다. 그때 UH-1H에서 패스트로프로 목표 지점의 건물에 착지를 했었고 몇 분 뒤에 착지한 대원들로부터 사격하는 놈들을 잡았습니다. 작전 성공했습니다. 하는 무전 내용을 들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참고로 상무충정작전, 도청 재진입작전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상무충정작전은 3개의 특공작전이 있었습니다. 전남도청의 특공조가 들어가는 제1특공조, 두 번째는 관광호텔 전일빌딩을 습격하는 특공조,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계림초등학교에서부터 광주공원에 이르는 특공조, 이렇게 3개의 특공조가 운영된 것이 확인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7일 작전이 실패한다는 걸 하는 것은 이 3개를 총체적으로 아우르지 않느냐 이렇게 미루어 짐작해 보고 있습니다. 상과장 5.18에 대한 왜곡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5.18에 대한 왜곡은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1988년 국회 광주청문회 그리고 그 이후에 국회의 각종 대응 과정에서 군 기록이 일부 군의 주장에 유리한 자료만 남아 있고 또는 그러한 기록들이 조작되거나 또는 변조되어 남아 있는 사실들에 착안을 해서 지금까지 조사를 하고 있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지만원에 의한 북한 특수군 개입설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북한 특수군 개입설과 관련해서 저희 과는 지금 7개 조사 과제로 나누어서 지만원이 주장하고 있는 약 42개의 북한 특수군 관련 근거에 대해서 거의 대부분의 반박 자료를 준비하고 있고요. 노숙자 담요 오늘 발표드린 관련해서는 현재까지 경찰청에 2차례에 걸친 수사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노숙자 담요가 해외 IP라는 이유로 지금까지 조사가 진척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올해 대법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이후로도 계속 지만원과 관련된 내부의 인사들이 노숙자 담요라는 아이디로 계속 북한 특수군과 관련한 글들을 올리고 있어서 실제로 아까 기자님께서 질문하셨듯이 그것이 현재
5.18 민주화운동의 명예를 훼손하는 불법 행위임을 인지하고 있고 그러한 증거 자료들을 지금 수집 중에 있습니다. 우리 법상 검찰이나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도 나름대로 절차를 밟아야 돼서 현재 지만원의 시스템 클럽에 대해서 자료 제출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앞서 말씀드린 증거 자료 및 그러한 절차를 거친 후에 경찰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상무총정 작전에는 그 공지협동 작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청을 제압을 하기 위해서는 무장 헬기도 지상군의 요청이 있으면 동원하겠다는 그 작전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헬기가 동원되는 이유는 그 당시 시민군들이 무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계엄군이 쉽게 이렇게 작전을 펴기가 곤란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제 먼저 필요한 것이 도청 앞에 있는 가장 높은 건물을 제압하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앞에 이제 세 곳이 먼저 제압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는데 첫 번째로는 전일 빌딩이 도청을 굽어보기 때문에 그 옥상에서 시위대가 기관총을 설치하거나 옥상을 점거하고 있으면 계엄군이 작전을 펼 때 뒤쪽이 뚫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먼저 제압을 해야 됐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실제로는 27일 새벽 4시 20분에 그 무장 헬기를 요청하는 문서가 남아 있습니다. 지상군이 공격을 할 때 시위대가 함부로 그 총을 쏘거나 계엄군의 뒤를 치지 못하도록 선제 공격을 하기 위해서 헬기의 지원 사격이 필요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건 이제 상무총정 작전에서 일반적인 상황이었고요. 지금 오늘 말씀드린 것은 지상군을 포함한 그 헬기 그 공지 협동 작전이 일부는 이제 그 상무총정 작전에 당연히 포함되어 있었는데 지상군의 그 도청 진입 작전이 실패했을 경우에 2차 공격 그 계획으로서 광주 비행장에 대기하고 있었던 아까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는 500MD 공격 헬기는 8대 이상이고요. 그다음에 특공대를 실을 수 있는 비행기 기동 헬기 UH-1H는 12대로 지금 파악하고 있는데 그 12대의 비행기에 각 그 특전 병력 7, 8명씩을 한 대당 7, 8명씩을 탑승시켜서 도청을 진압할 때 2차 공격을 대비했다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과장 잠깐.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계속 그 5.18에 대한 폄훼 그리고 왜곡이 근절되지 않고 지속되고 있는 것은 실제로 그것이 이전에 이명박 대통령 시기에 있었던 댓글 공작과 같은 맥락에서 봤을 때 실제로 그것을 이용해서 이익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유튜버라든지 하는 사람들이 계속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지금 현재 저희 조사위와 관련된 법상 실제로 그 사람들을 저희가 처벌하고 막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이것은 저희가 경찰이나 검찰에 의뢰해서 그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처벌을 해야 되는 대상입니다. 저희들은 이러한 왜곡과 폄훼에 대한 근거 그리고 사실관계들 등을 조사 결과 보고서에다가 정확하게 그것이 왜 잘못됐는지를 기재하고 권고를 내리는 방식으로 해결해 나갈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아까 저 뒤에 계신 기자님. 네. 네, 전 뉴시스의 전재훈이라고 합니다. 그 행불자 이창현 군 당시 7살이셨던 그분 최근 프랑스 사진작가 패트릭 쇼벨로부터 행적이 확인된 걸로 아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찍힌 사진이 몇 장이 있고 가장 마지막 행적은 어딘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입양 가능성을 미뤄본다면 어디까지 짐작하고 계시고 그 입양의 근거는 뭔지 궁금합니다. 이 과장이 답변. 이 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이창현 군은 행방불명자 그 78명의 인정자 중에 그 한 사람이고요. 그동안 프랑스 그 사진 작가의 쇼벨이라고 하는 이 작가에 의해서 촬영된 사진은 총 4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4장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최종적으로 확인된 장소는 연행자들이 실린 버스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이종기 당시 그 수습대책위원이었던 이종기 변호사가 탑승하고 있는 그 연행자를 실은 버스 안에서의 그 찍힌 사진이 마지막이고요. 그 이후의 행적과 관련해서는 최근에 언론 일부에서 좀 이렇게 보도가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 위원회가 그동안은 행방불명자에 대해서 안매장의 그 소재와 안매장 유해의 신원과 연관해서 조사를 집중을 해왔는데 최근에 조용훈이라고 하는 대상을 통해서 확인한 사례가 있듯이 그 당시에 꼭 그 계엄군에 의해서 희생돼서 안매장된 것뿐만 아니라 어딘가에 실종되었을 가능성도 있겠다. 또는 입양되어 있을 가능성도 있겠다. 이런 부분으로 넓혀서 조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금 많이 흘렀습니다. 아까 저기 또 다른 기자분 안 계시면 광주 MBC 기자 한 분 더 받고 이걸로 오늘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나머지 저기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 과장님이나 다른 조사관들에게 접촉을 했어요. 네. 네, 광주 MBC 임지은 기자인데요. 하나만 좀 더 여쭙겠습니다. 그 광주교도소 무연고 묘지에서 발견된 염경선 씨 그 STR 방식 결과 숙부랑 같은 부계 유전으로 인정되지 않는 게 맞는지, 그리고 지금 현재 DNA 추가 채취가 가능해서 여동생과도 모계 유전 분석이 되는 상황인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그 저희가 염경선 유해로 추정된 그 사례가 확인이 돼서 언론에 이게 유출이 돼서 보도가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현재 그 가족 관계의 특이사항, 아까 저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가족 관계가 부계와 이제 모계로 이렇게 이어질 텐데 이 부계와 모계의 특이사항이 확인이 됐고, 그 다음에 현재 가족 중에서 여동생 둘, 그다음에 작은 아버지 이렇게 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분명히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기준치를 넘어섰지만 나머지 2사람은 현재 불일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추가 조사를 반드시 해야 되고, 또 하나는 현재 남동생이 생존해 있는 것을 저희가 최근에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신병원에 아마 수용이 되어 계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서든지 저희가 접촉을 해서 마지막으로 이 과정까지를 확인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결정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추가로 위원장님이나 부위원장님, 상임위원님 추가로 방금 그 과제별로 답변을 한 과장들을 잘 보시고 회사로 가거나 또 돌아가는 길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과장들을 죽도록 괴롭혀 주십시오. 장시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조사 활동에 총력을 기울여서 국민이 원하는 결과 보고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